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설명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부문을 위한 설명회입니다. 아마 오늘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또 7월 초에 또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대학생분들은 이제 시험이 다 끝나서 기분 좋은 그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얻고 싶은 그런 정보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보신 것처럼 크게 한 세 꼭지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시 반부터 한 3시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아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잘 맞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을지 노하우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년도 수상자 팀의 각각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궁금한 부분들, 이제 질의응답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제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소셜벤처는 무엇이고 이 대회는 어떤 건지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셜벤처 경연대회는요,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거의 한 15년째 되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대 그런 사회혁신 대회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마 미래의 사회적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 이 대회를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셜벤처는 무엇일까요? 벤처는 뭔가 돈을 버는 그런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있는 소셜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사회 문제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는 기업들을 소셜 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쉽게 전년도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작년 청소년 부분 대상입니다. 스타트업 뺨치는 우리 팀은요,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들이 앱을 통해서 피해 증거 수집 그리고 관리 그리고 활용을 하는 그런 소셜벤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문의 팀 민들레이의 소셜 미션은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의 정보를 모국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쉽게 구인구직을 도와주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떤 특정 사회 문제를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는 기업들을 소셜 벤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회의 추진 일정과 모집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자 모집은 이미 6월 14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8월 10일 목요일 2시까지 마감을 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심사는요, 첫째 예선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평가는 서류를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청소년 대학생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반은 권역별로, 즉 이제 지역별로 심사를 한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선 대면 심사는 9월에 진행을 하고 동일하게 권역별 심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선을 가기 전까지 9월에서 10월까지는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10월 달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국 대회의 개념이죠. 우리 결선 진출자들 대상으로 심사 그리고 시상식이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도 또 후속 지원 프로그램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모집 부분과 자격을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처럼 총 4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청소년, 대학생 중심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부문 중에 반드시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참가자분들은 한 개의 아이템으로 한 개 부문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즉 중복 참여가 안 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단체로 지원하실 때는 10명 이하까지만 구성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 대학생 다들 총 5개 권역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한 곳을
참가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 권역의 5가지 지역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부문별로 참가 자격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공고 마감일 기준으로 해서 만 13세에서 19세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가능하시고요. 단 대학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은 국내 대학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대학생을 의미하고요. 마찬가지로 대학원생은 제외된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청과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신청 기간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8월 10일 목요일 2시까지고요. 온라인 우리 소셜벤처 경연대회 홈페이지 안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된 신청서와 아이디어 제안서 등의 구비 서류를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구성원들이 2개 이상 팀에 동시에 신청 불가한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출 서류 몇 가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본적인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 있고요. 그 안에는 우리 팀 구성원 명단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 2번과 3번이 아이디어 제안서 부분이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 부분은 일반 부분과 제안서 양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분량이 적고 항목이 적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본적인 이런 개인정보 그리고 3자 제공 동의서 같은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학증명서 그리고 휴학증명서 증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식재산권 등록증이나 혹은 창업지원사업에서 여러분들이 참가했다라는 확인서 등을 증빙 서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증빙 자료들은 제안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삽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가산점 증빙 서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단 한 건만 인정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진흥원 주간 그리고 혹은 코이카 관련된 그런 부분에 증빙 서류들이 가능하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 절차랑 우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예선입니다. 예선은 우리 한글 서류 심사를 의미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종 입상자의 8에서 한 10배수 정도 8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예선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본선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대면 심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최종 입상자의 2배수 정도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선은 총 다 합쳐서 36개의 팀을 시상을 하고요. 10월 달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 과연 심사 기준은 어떤 걸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우리 대학생 친구들 보시면요. 크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셜 미션과 아이디어의 창의성 그리고 기대 효과로 해서 각각 배점은 30, 50, 2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선에서는요. 결선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국민심사위원 평가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산점 부여 대상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서류 예선에서는 가산점이 5점이 부여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과 2번에 참여한 그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증빙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역량 강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부문별로 결선에 진출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일정은 9월에서 10월 중으로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된 내용들은 결선 진출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를 고도화하는 그런 교육과 멘토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선에서 입상하신 분들 대상으로는 후속 지원이 11월 달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상 내역과 특정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본선 시상 내역입니다. 부문별로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결선 진출권과 상금이 30만 원이 부여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 상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각각의 지자체 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모집 결과나 또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 미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즉 최종 입상에 관련된 내역입니다.
우리 청소년 8개 팀, 대학생 9개 팀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후원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관련된 훈격과 3등은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상자 특전입니다. 일반 그리고 글로벌 부분 입상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참여권이 부여가 되고요.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의 서류 심사를 면제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머지 우리 특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의사항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가자는 이제 한 건의 아이디어로 한 개 부분만 참가, 즉 중복 불가한다라는 것, 10명 이하까지만 팀이 구성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된 서류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모집 공고문 그리고 신청 서식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유의사항들 그리고 작성 요령들 잘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모집 기간 8월 10일 목요일 14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엔 우리 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한 30분 정도 사업계획서를 잘 쓸 수 있는 우리 원리들, 노하우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소셜벤처 경연대회 매년 우리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법 그리고 심사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0개 팀들을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했는데요. 평가하면서 느꼈던 게 있습니다. 뭐냐, 아무리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더라도 막상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행하면서 처음이랑 굉장히 많이 달라지시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셨던 것을 사업계획서로 표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사업계획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 사업계획서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심사역들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실 거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논리성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주장 혹은 가설이 아니라 실제 사업계획서의 전체적인 흐름이 논리성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가독성이, 즉 눈에 잘 보여야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원리를 제가 오늘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리성을 높이는 그런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원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는 사람은 아마 네모만 보일 거고요. 우측에서 보는 사람은 동그라미만 보일 겁니다. 똑같은 원통이지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르죠. 이걸 우리는 관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사실 잘 쓰고 못 쓰고의 개념보다는 나의 관점과 심사위원의 관점이 맞냐 혹은 멀어지냐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를 쓸 때 특히 심사위원들을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사위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 앞에는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우리 대학생 부문의 서류가 수십 장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공감해 보시겠어요? 정말 뿌듯하고 설레고 기대되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와, 이거 언제 다 평가하지?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거예요.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희는요, 평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보냐? 처음에는 막 자세히 안 봅니다. 처음에는 대충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탈락시킬 것부터 찾아요. 이걸 우리는 제거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냐? 여러분들 그거 있죠. 서류를 이렇게 드르륵 이렇게 보는 거 있죠. 드르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요. 이런 식으로 쭉 봐서 딱 쉽게 이야기해서 줄글만 있으면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단순히 줄글만 있으면요, 이거는 사업 소설서예요. 진짜가 필요합니다. 진짜라는 것은 사진들, 어떤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활동했던 그런 자료들, 그런 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선정될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존되면 이제 그때부터 진짜 평가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하나하나 우리 항목별로 자세히 이렇게 보면서요,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심사위원들이 처음에 이렇게 보면서 처음부터 점수를 절대 못 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룹핑 작업이라는 걸 해요. 이 팀 정말 잘 썼다 그러면 상, 이건 이따 좀 더 자세히 봐야지 그러면 중, 이건 아직 미흡하다 그러면 하. 특히 이 하에 걸리는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이 하의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세븐일레븐 로고 많이 보기도 하시고 가기도 하셨을 텐데 혹시 이 로고 잘못된 거 보이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11이요, 다 대문자인데 M만 소문자죠. 아직까지 모르신 분들 계실까요? 아마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 세븐일레븐 가면 이제 M만 보일 거예요. 이걸 우리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요, 그 첫인상 혹은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심사위원이 처음에 딱 볼 때 잘 썼다, 괜찮은데 그러면 다 좋아 보이고요, 반대로 애매한데 그러면 뭔가 또 네거티브하게 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거하는 5가지의 프레임인데요, 첫 번째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거의 1번 항목인데요, 1번 항목이 대부분이 이제 소셜 미션,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부류로 나눠지세요. 어떤 팀은요, 우리의 아이템,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를 뽑아달라, 이런 팀이 있는 반면에 어떤 팀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보다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고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는 팀이 있습니다. 즉, 문제의 시급성과 긴급성을 얼마나 잘 이야기하느냐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큰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실행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2번 항목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가 무엇이다, 어떤 장점이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아이템을 만든 건 없다. 자, 이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뭔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아이템을 실제로 만들어 봤고 현재 어느 정도의 1차 시제품 혹은 이제 프로토타입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MVP가 있으면 있을수록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실체화됐다고 생각을 하겠죠. 세 번째 프레임은요, 역량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팀 소개를 이야기하실 때 가끔 보면 마치 자기소개서처럼 쓰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참 에너지 넘치고, 근데 이상하게 심사위원 입장에서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소개, 개인 소개를 할 때는 반드시 우리 이력서 스타일로 직관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뭐 숫자 혹은 뭐 주요 기관, 주요 내용, 주요 뭐 훈격,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계획 프레임입니다. 이 사업을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인데 사실 심사위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안 믿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미래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추상적인 사업 계획을 많이 쓰시기보다는 심사위원들의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심사체라고 합니다. 우리 마치 뭐 급식체, 뭐 아빠체, 엄마체 그런 것처럼 심사체가 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 비즈니스적인 그런 경영 이론들입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스왑 분석, 포지셔닝 맵, STP, 포피, 포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이 팀 어느 정도 준비됐네, 이런 부분까지 계획하고 있구나라고 확대 해석을 할 겁니다. 마지막 프레임은 결과 프레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매출과 고용 그런 이야기들 쓰실 텐데 이것 또한 심사위원들은 막 와닿지가 않아요. 이거 소위 이제 숫자 장난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쓰시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앞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가,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사회적 기업에는 유형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서비스 제공형, 취약계층들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2가지가 합쳐진 혼합형,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기타 창의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훨씬 더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와닿겠죠. 이 5가지의 프레임을 해결하는 마법의 문장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소셜 미션입니다. 이 소셜 미션은 우리 회사 혹은 우리 기업, 우리 제품과 서비스의 어떤 존재 이유,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셜 미션은 굉장히 우리를 어필할 때 중요한 문장이 되세요. 그래서 소셜 미션에는 이런 용어들이 들어갑니다. 사회 문제, 대상자, 솔루션, 변화 등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굉장히 유명한 루트 에너지라는 소셜 벤처가 있는데요. 이 루트 에너지가 뭘 하냐? 그냥 우리가 아는 용어로 따지면 태양광을 우리 이제 뭐 주민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공동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이 루트 에너지는 어떻게 본인들의 기업을 어필을 하냐? 이렇게 어필을 합니다. 루트 에너지는 재생 에너지 100% 전환을 위해 시민 참여 금융 솔루션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어때요? 똑같은 말인데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사업계획서가 주는 워딩의 힘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쓸 때 절대 여러분 소위 의식의 흐름대로 쓰지 마세요. 내 손이 가는 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어 하나하나 쓸 때마다 곱씹으세요. 과연 이 용어가 최적의 용어일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저는 소셜 미션을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팁을 드려요. 자, 보시면요. 우리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누구가 고객, 어떠니 니즈, 무엇이 우리가 제공하는 솔루션이거든요. 이 하나의 문장만 있으면 사업계획서의 반이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예습이 됩니다. 이 소셜 미션만 잘 하셔도 제거 관점에서 생존한다라는 이 팁, 치트킷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가 관점입니다. 이 제거 관점에서 생존하면 그때부터 심사위원들이 진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 전달하는 게 포인트세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 중에 하나가 나는 솔로라는 예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인상 깊었던 한 남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외모나 스펙이나 학벌이 상대적으로 엄청 뛰어난 건 아니세요. 그런데 역대 최고 인기남에 등극을 합니다. 자, 등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남자분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경쟁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 몇 명 낳고 싶으세요? 자, 이러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우리 남자들은 그냥 평소에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죠. 저는 뭐 딸 둘이요, 아들 하나요? 저는 계획 없어요. 이게 아마 보편적인 그 답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자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 그러면서 그거는 저랑 교제할 분이랑 같이 고민하고 대화 나누고 그분의 육아, 결혼관을 같이 저희가 공감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나요, 여성분들이. 자, 지금부터 이 여성분들이 어떤 확대 해석을 했는지 지금부터 지켜볼게요. 자, 첫 번째 여성분, 이분 몇 시간 안 봤는데 굉장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같아요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런 답변을 하다니 평소에 저분의 가치관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확대 해석을 합니다. 저분 말을 참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부모님들의 영향이겠죠. 어머님, 아버님이 뵙고 싶어요. 확대 해석을 합니다. 마지막 100점짜리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남자분이 잘한 건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성분들이 듣고 싶은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탈락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쓰세요. 근데 합격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제대로 간파를 해서 전달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 보면요, 뭔가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질문은 이렇게 했는데 질문과는 다른 곁다리의 답변을 하신 분들, 소위 말해서 핀트가 안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업계획서도 보면서 핀트가 안 맞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즉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한 거고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에요. 즉 이제 질문이 항목인 거고 답변이 여러분들이 쓰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좋은 커뮤니케이터는요,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사업계획서의 기본적인 4가지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뭐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일반인든 글로벌이든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사업계획서는 이 1, 2, 3, 4 4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1, 2, 3, 4 구조일까? 자, 이 구조인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심사위원이랑 여러분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심사위원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은 뭘까요? 당연히 이 대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어떤 문제 해결하고 싶으세요? 이게 당연한 첫 질문이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에 대한, 즉 이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답변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긴급하고 시급합니다. 그럼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한다면 심사위원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요? 우리 아이디어는 이거고요. 이게 기존과 비교해서 이런 경쟁 우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템의 차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걸 다 들으면 다음 질문으로 심사위원은 그렇군요. 그럼 이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어떤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로 녹여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답변을 다 들었다면 심사위원이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진행했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게 최종적인 사업계획서의 4번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 하는 심사 기준표에 의거된 거예요.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은요, 이 기준표에 의거해서 점수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사 기준표,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부문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에 말을 많이 해야 되고 말을 적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이 심사 항목 보이시죠? 이게 부문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제가 자세히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이거는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에, 그런 핀트에 맞는 답들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 저희 문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문제 대상, 문제 현상, 문제 결과, 문제 원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대상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어떤 사람들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그들이 어떤 니즈, 불편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동기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이걸 시작하게 된 팀의 어떤 결성 계기, 앞으로의 비전, 그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심사역의 언어로 푼다면 여러분들이 서류에는 이런 형태로 적어주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세요. 먼저 설득을 위한 자료로는 인터뷰나 기사나 그래프, 설문, 활동 사진들 같은 것을 자료로 보여주시고, 여기에서 방법론은 뭐 6WEH 같은 문제 현상 방법론, as is, to be, 5I,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뭐 비즈니스 경영학은 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는요, 바로 문제의 대상과 문제의 현상을 얼마나 긴급하게 이야기하느냐가 가장 큰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전년도 수상자 팀 다 기억나시죠? 자, 우리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이라는 거, 굉장히 학생들이 겪을 만한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핀트를 잘 잡는 게 중요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방법이, 여기서 포인트는 얼마나 차별화가 포인트예요.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관심 없어요. 그 아이디어가 뭐가 더 좋은지, 그게 더 관심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은 후발주자시잖아요. 후발주자라면 지금 선두주자보다 뭔가 잘난 게 있어야지 우리 서비스 혹은 제품을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전략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기존 해결책 혹은 대체제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존의 정부, 대기업은, 지자체, 시민단체 혹은 이 제품이 있는데 각각의 특징, 장점, 단점, 이런 한계점이 있다. 한편 우리 아이디어는 이거다. 아이디어가 직관적으로 나와줘야겠죠. 뭐 제품, 서비스, 이미지, UX, UI, 가격, 사이즈, 원재료,
기능, 성능 이런 부분으로 서류이지만 직관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요들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제품이 서비스가 기존과 비교해서 어떤 경쟁 우위가 있는지를 어필해 주셔야 돼요. 기존에는 뭐 10시간 걸리는 거 우리 2시간, 기존에는 100만 원이면 우리는 10만 원. 명확하게 기존과 뭐가 다르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먼저 설득 자료들로는 도면, 3D 모델링, 목업 디자인, 시제품 이런 걸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방법론으로는 포지셔닝 맵, 스왑 분석, 포피, 포시 등의 방법론을 쓰시면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실행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이 실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좋은데요. 크게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내부적 요인. 저희 MVP 그동안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를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을 어필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외부적인 걸 어필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은 시장을 의미합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면서 여행 시장이 늘고 있다. 요즘 굿즈 시장이 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성장 가능성들을 이야기를 해주심으로써 수요가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즉 장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어떤 사회적 기업이 될 건지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장기적인 플랜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뭐 부문에 따라 다르겠지만 청소년 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 심사역들이 좋아하는 언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설득 자료로는 실제 사진들, 설문 결과들, 팀 역량표 이런 것들 좋을 것 같고요. 방법론으로는 탐삼섬, 시장 규모 혹은 뭐 BMC, 간트 차트, STP 같은 그런 방법론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 부분인데요. 결국 결론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선 크게 세 가지 효과를 많이 의미를 하는데요. 첫 번째, 사회적 효과. 사회적 효과는 말 그대로 우리 수혜자가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매출과 고용, 장기적으로 어떤 소셜 임팩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추가적으로 예산이나 우리가 이걸 만들었을 때 이 제품과 서비스가 어떤 효과를 낼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손익분기표나 예산 산출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갖고 우리가 실제로 고객들에게 테스트를 해봤던 결과, 혹은 SVI 사회적 가치 지표, 혹은 SDGs 우리 지속 가능한 어떤 그 문제 17가지 목표, 그리고 KPI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부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논리성을 위한 제가 두 가지의 제거 관점과 평가 관점, 제거 관점을 위해서는 소셜 미션이 구체화돼야 되고, 평가 관점에서는 각각의 항목에서 심사위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심사역들의 언어에 대한 치트킷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가독성 있게 사업계획서를 쓸 수 있는지 이 디자인의 치트킷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짤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셨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일본에 있는 이제 그 미끄럼틀입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보시는 것처럼 미끄럼틀이죠. 이 미끄럼틀을 만든 개발자는 무슨 의도로 이런 미끄럼틀을 만들었을까요? 아마 의도는 좋았을 것 같아요. 이제 늘 미끄럼틀이 한 갈래이니까 아이들이 뒤에서 기다리니 이걸 세 갈래로 하면 좀 분산이 돼서 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이 재밌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선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자체에서 안전 승인도 해주고 만들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이들은요, 개발자의 의도 관심 없죠. 본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심사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사위원들도요, 여러분들의 의도를 다 하나하나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심사위원들이 아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를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 심사위원들이 하나의 사업계획서를 한 몇 분 정도 평가할까요? 10분?
20분? 평균 3분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초로 따지면 180초입니다. 갑자기 열받게 되시죠? 네. 나는 몇 시간, 며칠을 했는데 3분 안에?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50개 팀, 100개 팀이라고 해보세요. 5분씩만 잡아도 뭐 500분 막 그렇습니다. 이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500분, 뭐 300분을 최고의 집중도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저는 수험생들, 수능 당일 그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즉, 내 사업계획서가 3분 안에 저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내 사업계획서가 좋은 사업계획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은 사업계획서를 절대 안 읽습니다. 대신 봅니다. 이게 희한하더라고요. 보이면 읽혀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안 읽힙니다. 억지로 읽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 집중도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넷플릭스를 봤는데요. 제가 그 한국 영화를 처음에는 자막을 안 틀어놓고 봤어요. 근데 주변에서 막 자막 틀고 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오징어 게임을 자막 틀고 딱 봤는데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자막을 계속 틀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자, 예전에는 자막 없을 때는 이 배우들이 말하는 걸 귀로 집중해서 들었어야 되는데 자막 들고 보니까 눈으로 자막 보면서 다이렉트로 뇌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서는 그냥 단순히 나열, 팩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임팩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임팩트 있게 쓰는 노하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서 초짜들은요, 바로 줄글 써요, 줄글. 자, 그러면 진짜 안 읽힙니다. 읽을 내용의 덩어리들을 미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소주제 쪼개기입니다. 소주제를 쪼개면요, 읽을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다양한 그런 문단들마다 전해지는 자료들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예시를 갖고 와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이거 1번 항목입니다. 사업계획서 초짜들은 막 줄글 막 쓸 거예요. 막 줄글 씁니다.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 소주제 쪼개기 한다고 했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다 쪼개요. 사회 문제를 사회 현상, 원인, 이해관계자, 계기, 기타 경험 이런 식으로 1-1부터 5로 다 쪼갭니다. 자, 그럼 이제 줄글을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줄글은 머릿속에 확 와닿지 않아요. 이 줄글을 예습시키는 핵심 메시지 한 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문의 헤드라인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 헤드라인이 딱 있으면요, 내용들이 굉장히 쉽게 읽혀지기 때문입니다. 적용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1-1 소주제 쪼개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이런 핵심 메시지를 한번 넣어봤어요. MZ세대에도 치매가 두렵다, 영치아이머. 자, 여러분 뒤에 지금 내용이 없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유추가 되시죠? 그러면 이 헤드라인, 핵심 메시지를 잘 뽑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글을 쓰면 될까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줄글은 단순히 개인의 주장,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시각적인 이미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도표나 그래프나 사진이나 이런 시각적인 자료들로 우리의 핵심 메시지를 서포트 해주는 겁니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핵심 메시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는 기사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당연히 심사위원들은 기사도 자세히 안 볼 테니 밑에 기사의 요약본을 간단하게 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줄글을 쓰면 될까요? 아니요. 가능하면 줄글은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모든 가독성과 논리성이 좋은 요소는 문장보다는 표입니다. 여러분들 그 문장을 많이 쓰시면요, 불필요한 어미와 어구들이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필요한 어미와 어구들이 들어가면 진짜 이 팀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딱 명확하게 어필하고 싶은 키워드 중심으로 보여주려면 표가 가장 좋아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표의 항목을 무엇으로 했느냐, 이게 바로 기획의 묘미가 될 겁니다.
자, 보실까요?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표로 문제 현상과 문제 결과와 문제 원인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위에도 보시면 줄글이 있습니다. 줄글. 우리 줄글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기억하세요. 줄글은 쓰되요, 긴 5줄을 쓰시기보다는 짧은 한 줄 5개를 쓰세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막 긴 글 5줄이 아니라 짧은 한 줄 5개를 쓰시는 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으실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요, 바로 개요로 관심도를 끄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업계획서 한 장 이제 개요 쓰는 거 있을 텐데, 이렇게 보면 개요를 이렇게 먼저 쓰게 되죠, 우리가 당연히. 근데 왜 개요를 먼저 쓰냐, 그 이유는 내 추상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아마 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개요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심사위원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요를 잘 써야지 심사위원들이 이 팀의 사업이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예습을 합니다. 그래서 개요는 본문 다 쓰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최고의 카피, 그리고 최고의 워딩, 마치 광고의 그런 카피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팁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틈틈이 하시면서 2페이지 미리 보기 있죠. 2쪽 미리 보기. 이걸로 보세요. 이걸 보면 이제 심사위원의 어떤 관점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내가 썼는데 되게 예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 심사위원들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업계획서의 결론 7가지의 치트킷을 다 반영하면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보이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줄글이 없구나 느껴지시죠? 그리고 소주제들이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구나. 대부분이 표구나. 대부분이 키워드구나. 시각적인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계획서에서 하나만 강조를 한다면 어떤 걸 강조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행동 없는 비전은 열정 낭비며, 행동 없는 목표는 시간 낭비며, 행동 없는 계획은 종이 낭비다. 결론적으로 사업계획서 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동을 하셨는지, 진짜 행동하신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 그게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 소셜벤처 경연대회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에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우리 수상팀들 2팀의 미니 특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실제 수상한 팀들의 어떤 자료들, 그리고 아이템들,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준비를 하면 될지의 좋은 팁들 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짧게 하고 바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청소년 부문 대상이었던 스타트업 뺨치는 우리 팀의 우리 미니 특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청소년 부문 스타트업 뺨치는 우리 팀의 김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동시에 송출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의 특강을 듣고 이번 대회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 부문 특강을 맡은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작년 2022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이외에도 창업이나 IT 관련 활동을 여럿 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 중입니다. 혹시나 행사 후에 추가적인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여기 화면에 있는 이메일로 메일링 해주시면은 제가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은 제안서 작성 팁 그리고 대회 준비 시 노하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작성했던 제안서라든지 사용했던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걸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을 틀에 가두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이 대회를 참여하는 그런 마인드라든지 그런 자세 같은 거를 포함해서 그것들을 중점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서랑 제안서 작성하시는 거 굉장히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대회에 참여했을 때 제안서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한 몇 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제안서가 잘 써지지 않았을 때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왜 이 대회를 참가하고자 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소셜 벤처, 소셜 임팩트 앞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지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아이템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모두 창출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소셜벤처 경연대회 청소년 부문의 특징은 수익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참가자인 제가 느꼈을 때 이 아이템이 정말로 사람들이 쓸만한 아이템인지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는 아이템인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건 청소년 부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인지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길게 돌아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스텝에 관점을 두고 제안서를 작성했고 또 제안서 작성뿐만 아니라 대회에 참가하는 전 과정 동안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참가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대회의 취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참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다른 창업대회도 많이 있지만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꼭 참가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대회의 취지와 여러분들의 이유를 잘 모아서 그 두 개가 결코 다르지 않다, 목표와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어필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에 아마 이렇게 심사 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요. 이 심사 기준을 꼭 참고하셔서 본인이 쓰신 제안서를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총점 100점이 아니라 200점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작성해 보세요. 200점 이상이 된다면 아마 실제로 80점 이상 맞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회 준비 시 노하우입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들을 그런 에피소드를 조금 말씀해 드리면서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선이 사실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되니까요. 그쵸? 예선에서 그 서류 심사, 그냥 페이퍼 한 장으로 사실 탈락하느냐 붙느냐가 거의 결정되는 건데 정말 이 대회가 규모도 크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심사위원분들이 받는 그 제안서랑 신청서가 엄청 많겠죠. 거의 한 몇십 장, 몇백 장이 될 텐데 그거를 평가하면서 자세히 읽어보시지는 아마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느냐? 임팩트가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긴 한데 혁신적인 아이템 그리고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 BM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방향들을 잘 녹여낸다면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잘 쓰신다면 예선은 그렇게 무리 없이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선인데요. 사실 저는 본선을 아예 망쳤습니다. 저렇게 본선을 망친 사람이 어떻게 대상 수상을 하고 이렇게 특강을 하고 있지? 싶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본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대본도 정말 달달 외워가고 그 본선을 하러 가는 그 기차 속에서 PPT도 엄청 많이 돌려보고 했는데 대회장에 가니까 제가 제출했던 그 발표 자료가 최종본이 아니라 수정 전 발표 자료였습니다. 그때 완전 멘탈이 엄청 흔들리면서 대회 딱 발표장에 들어갔는데
머리가 새하얘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안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타임오버로 중간에 발표가 끊겼고 저는 이제 그때 다른 분들 같았으면 아 망했다 끝났다 생각했을 텐데 저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말씀드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질문에서 내가 대회 때 발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같이 설명해드리고 또 Q&A들을 잘 받아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의 Q&A에서 승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창업자의 역량을 잘 설명했던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그 보이면은 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그 사람이 보이면 아이템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표를 시작할 때 나는 누구이고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다른 창업 대회에서 수상을 했던 이력이라든지 투자를 받았던 이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기업에서 프로덕트 오너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맡음으로써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이런 것에 능하다라는 걸 심사위원분들께 강력하게 어필을 했고 이런 점들이 저를 본선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의 실수가 있더라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그 발표 시간 속에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결선은 모든 것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MVP까지는 만들어져 있어야 심사위원들이 얘네들 시장에 내놨을 때 될 애들이구나, 이 아이템은 성공할 아이템이구나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사 기준 본선 심사 기준 표가 아마 따로 있을 텐데 그 표를 충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거를 넘어서 정말 시장에 나왔을 때 당장 출시해도 손색이 없겠다. 누구 한 명이라도 당장 사가겠다라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상태를 만들어서 결선에 출전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단계까지 만드는데 도달하는 데는 굉장히 아마 힘들 겁니다. 저는 힘들지 않은데요? 이게 아니라 내 아이템에서 오게티를 나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분명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봐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소셜벤처 이 특강이라든지 1대1 멘토링을 통해서 해주시니까 그걸 꼭 한번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그 발표 팁이라든가 수익 구조 같은 부분에서 멘토님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 단기간 내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꼭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도움은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대회는 정말 길어요. 한 3달, 4달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정말 길고 힘들 수도 있고 특히나 고등학생분들, 청소년분들이니까 입시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대회를 출전했고 중간에 9월 모의고사, 수능 다 거치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일정을 소화해냈는데 반대로 내 아이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그런 두근거림과 설렘이 항상 함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기분 좋은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대회 참가하시는 청소년분들, 대학생분들 모두 응원하면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그렇죠? 무엇보다 우리 그 발표자분의 그 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우리 발표해 주실 팀 민들레, 특히 우리 청소년 부분의 대상
맡은 그 팀입니다. 우리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민들레 팀장 차승은입니다.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소셜벤처 경영대회를 찾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은 저희 팀 민들레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팁들부터 저희 팀 내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팀은 두 이해 관계자의 문제에 집중하였습니다. 네, 바로 이주 노동자분들과 사업자, 즉 고용주분들이었는데요. 두 이해 관계자분들은 각자의 사업장 변경 기간 내에 상이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주 노동자분들은 사업장 변경 신청 후 주어지는 3개월의 기간 동안 이런 사업장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많이 부담하고 계셨는데요. 이 3개월 내에 고용이 완료되지 않으면 바로 미등록 체류자, 즉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내 이런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는 불안함을 안고 사업장 변경을 시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주분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셨을까요? 고용주분들은 이런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재고용하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즉 고용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는데요. 따라서 저희 팀 민들레는 이 두 이해 관계자의 서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이런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 3개월의 구직 기간을 가지게 되는 이 3개월 동안 제도적인 공백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안한 비즈니스에 대한 제안서 또 발표 자료에 대해 좀 어떤 팁들이 있는지 저희 팀원분들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작년 저희 팀의 경험을 토대로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의 첫 번째 관문인 제안서에 대한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의 첫 번째 항목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이 주목했었던 이주노동자 이슈는 한국에서 많은 관심이나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저희는 이주 노동자들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이런 이주 노동자가 왜 한국에서 중요한 주제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의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는 구구절절 설명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저희가 주목한 문제가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지 주목했었는데요. 이 긴 과정을 모두 텍스트로 설명하는 것은 저희의 제안서를 보는 사람, 그리고 향후 저희 발표를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문제의 발생 경로를 도식화하였는데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은 시각화를 통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의 팁이 되겠습니다. 제안서의 두 번째 항목인 문제 해결 방법에서의 핵심은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팀의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우리 팀이 어떤 노력을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당 아이디어를 도출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팀의 경우 저희의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 직접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이미지를 통해서 대신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은 물론 저희가 얼마나 대회를 임하기 전에 준비를 해왔었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아이디어 개발 과정과 초기 서비스 방향,
그리고 초기 서비스에 대한 소개로 구성하였습니다. 100명이 동일한 문제를 바라봐도 100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왜 우리의 아이디어가 최선의 소셜 벤처 혹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이디어 개발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저희 팀이 문제를 바라본 관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주한 고민들, 그리고 저희 팀이 함께 거쳐왔던 논의들을 심사위원단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서의 세 번째 항목인 실행계획 혹은 사업화 계획에서는 선례를 참고해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의 경우 오랜 기간 문제를 함께 분석해오고 또 향후 팀의 방향성을 논의해왔던 만큼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소셜 벤처 경연 대회인 만큼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수익성과 연결하는 데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팀들이 있다면 유사한 해결책을 가진 선례를 참고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보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이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매칭시킨다는 큰 틀 하에서 이런 솔루션을 기획했었기 때문에 유사하게 구인자와 구직자를 매칭시키는 사람인과 같은 기존의 사업들을 참고해서 수익 구조를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 항목인 기대 효과 파트에서는 문제를 둘러싼 당사자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사업장, 그리고 고용노동부라는 그런 존재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주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런 고용주들과 고용노동부에게 갈 수 있는 피해를 앞서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지적한 후에 기대 효과로 넘어와서 저희의 솔루션이 어떻게 이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여러 당사자들을 미리 염두에 둔 후에 그런 앞 단계에서의 고민과 파급력을 기대 효과까지 끌고 온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다음에는 저희 팀원이 본선과 결선에서의 발표 준비와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팀 민들레가 발표를 준비할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 팀의 강점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당사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저희는 4개월 동안 문제 분석 단계에 집중하면서 약 120명의 당사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왔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강점, 당사자들과 가깝다라는 것을 발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는 팀 소개 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은 팀 소개 페이지 하단에 발표를 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적고 싶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중에 가장 화려한 경력을 적고 싶으시잖아요. 하지만 저희가 어필하고 싶었던 것은 당사자와 가까워 보이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희 4명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주민 센터 봉사 경험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팀 소개 페이지 하단을 일부 활용해서 저희 활동 전반에 도움을 주셨던 이주 노동자 당사자분들 자문위원단의 소개도 간략하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활동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했던 사진들도 첨부를 했고요. 그리고 120명이라는 수치를 강조해서 저희가 정말 다양하게 많이 만났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 실제로 저희가 120명의 당사자들을 만나면서 저희와 연결된 수많은 관련 단체, 유관기관들의 그리고 로고도 넣어서 저희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팀이 당사자와 가깝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별도의 한 페이지를 내서 심사위원 분들께 설득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활동 사진,
당사자 명수, 관련 경력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PPT 전반에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고, 이로 하여금 심사위원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말 저 팀은 당사자 보이스를 많이 담은 팀이다, 정말로 당사자들을 많이 만났구나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회 문제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은 사회 문제가 단 하나의 주체로 야기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주체들이 사회 현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다뤄보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주목했던 점은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고충을 공부를 하다 보니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점도 PPT에 잘 녹여냈고, 실제로 저희 솔루션의 일부를 고용주를 위한 솔루션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이주노동자 사회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주체, 즉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주가 저희의 솔루션을 활용했을 때 각각의 주체들에게 얼만큼의 임팩트가 돌아가는지 설명하는 페이지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프로세스를 명료하게 시각화했다는 점인데요. 사실 저희는 행정 절차, 법률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내용 자체도 복잡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말도 정말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욕심을 덜어내고 정말로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6가지 단계로 정리를 했는데요. 6가지 단계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이주노동자가 문제를 겪는 지점은 이 지점이고, 그리고 고용주가 겪는 지점은 이 지점이다 라고 해서 색깔로 다르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프로세스 전반에 문제가 있고 이 프로세스 안에서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모두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의 이주노동자분들이 고용 허가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나면 이제 계속해서 관할 고용 기관이나 아니면 여러 센터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알선을 받는 데까지는 정말로 이주노동자가 혼자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들이 함께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요. 이 알선 이후에는 사실 이주노동자 혼자 이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공백 구간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공백 구간에서 정말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공백 구간에 저희 팀이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라고 저희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팀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가 끝나고 나니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저희보다 더 좋은 발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팀장 차승은 팀장이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팀원분들이 전해드린 간단한 팁들을 잘 들으셨나요? 대상을 수상했던 저희지만 팀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아쉬운 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앞서 계속 강조했던 소셜과 벤처의 연결성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 이주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목적 하나로 모인 팀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정말 이 당사자분들에게 문제가 맞는지를 해석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문제 또 좋은 솔루션을 제안하는 거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본 대회가 소셜 벤처 경연 대회인 만큼 이런 비즈니스로의 연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제안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까지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저희 나름대로 존재했는데요. 저희는 1차 합격을 하고 계속해서 대회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좀 이거와 비슷한 서비스를 실행하고 계시는 기업들에게 연락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따로 피드백을 구한다든지 레퍼런스를 참고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의 비즈니스 연결을 훨씬 더 탄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결선에서는 정말 저희도 조금은 이거 정말 현실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수익 구조를 탄탄하게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좀 제안서 단계에서부터 이 비즈니스 연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제안서 또 발표까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팀 민들레가 이 대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내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이주 노동자분들에 대한 정보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정말 이걸 잘 준비해서 하나의 좋은 정보 제공자가 되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고, 또 소셜벤처 경연대회는 저희들의 그런 든든한 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저희는 제3자의 시선에서 저희의 문제 또 저희의 제안을 바라볼 수 있었고, 스스로도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또 정말 이 문제가 맞구나라는 마음가짐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제안은 분명 탄탄하고 반짝이는 제안일 것이기 때문에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꼭 좋은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팀 민들레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팀 민들레의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 두 팀 다 공통점이 저는 공감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부분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그런 공감이 얼마나 우리 서류에 잘 드러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담아서 여러분께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갖고 우리 2023년 소셜벤처 경연대회에 우리 모든 그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간 아직 8월 달까지 여유가 충분히 있으시니까요. 오늘 배우셨던 거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있거나 그러시면 또 우리 소셜벤처 경연대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된 정보들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진행을 맡았던 강지훈입니다. 감사합니다.